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제 금요일 3월 21일은 아무리 늦어도 전부 3월 21일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인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럼 왜 늦어지냐? 이거 갖고 막 모든 언론, 모든 유튜브, 모든 정치 패널들이 각자 내피셜로 여태까지 혼란을 뭐 부추기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외신 기자들에게 어떤 취재 협조, 그 다음에 신청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냥 넉넉 잡고 3월 28일, 3월 28일 더 이상 넘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고 3월 28일을 우리는 최종 시한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26일 공직선거법 그 2심 선고와 맞물려 있다라고 해서 또 정치 논리를 펴갖고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내란을 일으켰냐 뭐를 했냐 이재명 당대표가 내란을 일으켰어? 그냥 공직선거법 2심일 뿐이야. 마치 이재명도 유죄가 나오면 끝, 윤석열은 파면되면 끝,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를 동일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먼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월요일로 예고가 됐죠. 이거는 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이건 이 또한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 또한 제 내피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희 2시 정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계속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고 헌재가 얘기했던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뒤집고 먼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어떤 접수는 헌재에 더 빨리 됐는데 변론 종결이 한덕수가 빨라서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헌재가 스스로가 권위를 망치는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한덕수 심판 선고를 먼저 하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영에서 나오는 썰은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기각을 시키고 한마디로 살려주고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국정 공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 민주 진영에서 얘기하는 뭐 대부분의 어떤 정치 호사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헌재 안에서 8대 0으로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요구가 국힘당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뭐 김복형이라든지 정영식이라든지 조한창 이런 세 명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국힘당에 어떤 더 가까운 어떤 재판관들이고 윤석열이가 임명하거나 국힘당 추천으로 들어왔고 어떤 이런 보수 성향의 어떤 강한 카르텔이 있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국힘당 요구를 들어줄 만큼 다 들어주고 8대 0으로 헌재 심판의 결정을 내려줘야만 본인들도 할 말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이 가설은 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가설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주장한 제 가설이에요. 어차피 사약을 내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 사약 내리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국힘당의 뭐 나국상이 26일 이후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해야 된다. 일단 들어줬죠.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 들어주는 것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0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국힘당이 승복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경론이다. 헌재에서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경론이 벌어져서 지금 뭐 어떤 방송에서는 뭐 밖에서 들었는데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이거 내피셜입니다. 다 내피셜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날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은
저는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정무적 이런 건 다 떠나서, 그렇죠? 다 떠나서 한덕수는 저는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래갖고 한덕수를 살려주고 윤석열을 파면시킨다? 우리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정무적인 생각이에요. 한덕수는 파면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덕수가 5가지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올린 내용들을 보시면요, 비상계엄의 내란을 방조했다. 지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날은 국무회의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떠들어. 비상계엄과 자기는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거부했다. 요게 2번째 사유고요. 3번째가 김건희 씨랑 최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 난 이게 제일 웃겼어요. 그때 갑자기 한동훈이가 대통령께서 이제는 절차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과 국무위원들의 어떤 차차 한마디로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그리셨다. 혼자 설레발 떨다가 연병하다가 지금 한동훈이 지금 깨갱됐죠. 이거 너무 웃겼죠. 누가 윤석열 탄핵시킨 다음에 한덕수랑 누가 국힘당이 정권 운영하라고 헌법에 표기돼 있나? 혼자 난리치다가 이것도 위법 행위고요. 그 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이거 분명히 국회에서는 다 만들어갖고 권한대행이 국회에게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보내고 사실 내란 특검을, 상설 특검을 뭉개고, 그럼 최상무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게 5가지 사안이에요. 누가 봐도 내란 혐의 방조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건희랑 최병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한동훈 국힘당 대표랑 공동 운영 시도하다가 개쪽 당했잖아요. 이거 다 누가 봐도 탄핵 사유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무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거악 윤석열만 파면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에 헌재에서 한덕수를 먼저 기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냐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첫 재판이에요. 여태까지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 이런 헌재의 탄핵 선고와 전혀 다른 겁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이 위법성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이에요. 그쵸? 딴 사건들은 그냥 최재현은 감사를 소홀히 했다, 이창수는 김건희를 봐줬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만약에 기각을 시키게 되면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 거부 또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왜 강하게 한덕수는 탄핵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이한테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 라고 결정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면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헌재가 분명히 못을 박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것도 3명이나 거부하고 있는 것을 헌재가 탄핵 사유로 인정을 안 하면 본인들의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헌재가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 저는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 이거는 회피한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국회가 당연히 이거는 다
내란 상설특검에 구성을 하고 상설특검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비가 됐으면 상설특검 후보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신만 해주면 되는데 그 자체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일정보다는 엇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덕수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뭐 동시에 하든 사실 처음에는 뭐 동시에 선언할 것이다가 좀 많았고 한덕수가 먼저 하고 윤석열이 뒤에 한다. 윤석열이 먼저 하고 한덕수가 뒤로 한다. 어쨌거나 저는 24일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윤석열은 파면시키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뭐 다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헌재는 아무리 어떤 정치적 판결의 개념이 있다라고 해도 헌재는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24일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도 굉장히 중요한 선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그러면 언제 나오냐? 좀 비관론자들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다. 오히려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 주에 2번의 탄핵 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를 월요일 날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덕수를 월요일 날 한다고 한 자체가 금요일 날 안에는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8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28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탄핵을 28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의 뭐 저쪽에서 요구하는 2심 선고나 이런 것들과 전혀 영향이 없게, 저는 헌재가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그 2심의 영향을 받았다,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헌재 재판관들은 그 하급심이잖아, 그렇죠? 어떤 대법원의 최종심도 아니고 하급심인 2심 고등법원에서 하는 심판의 선거를 눈으로 지켜보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들의 권위를 깎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쵸? 왜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여러분들 검사랑 판사랑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검사랑 판사랑 겉에서 보면 가장 다른 게 뭐냐면요, 검사들은 진짜로 한 명 한 명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보나 검찰이 스스로들이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촐싹거리는 게 검찰이라고 하면, 판사들은 속내를 좀 드러내지 않아요. 되게 좀 얌전해요. 대체로 조용하시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는데, 사실 이미 저는 8대 0은 뭐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8대 0이 안 나온다라고 상상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왜 8대 0이 나와야 되는지 불안하신 분들 오셔서 보세요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 헌법재판소는 어떤 재판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헌법 수호라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한 자를 옹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존치의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헌재의 존치. 그리고 나는 진짜 그 말도 웃겨요. 아니 26일 재판에 왜 자꾸 엮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유죄로 가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공직선거법 2심과 자꾸 헌재 윤석열 재판을 엮지 말라고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가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와 공직선거법이라는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28일 날 저는 금요일 날 선거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좀 희망적으로 수요일 날 할 수도 있다, 목요일 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헌재가 이왕 이렇게 된 거는 금요일 날 선거를 하고 주말에 좀 잠잠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헌재 재판 이번에 윤석열의 어떤 탄핵의 결정문은 역사의 법정이에요. 단순한 헌재의 결정문을 써 내려가는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길이길이 남을 결정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각 결정문을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28일 날 안에, 저는 28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일 오전 10시 재판은 고위공직자의 내란 혐의의 첫 사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헌재가 왜 그 한덕수를 먼저 했냐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잔챙이들 먼저 하고 그냥 처음에는 윤석열 먼저 하고 나중에 잔챙이들은 뭐 하나마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헌재가 자초한 것도 있죠. 지연시키면서. 이게 그 잔챙이들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란 수계를 나중에 하는,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원래는 윤석열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관심이잖아. 윤석열 탄핵 때 뭐 한덕수나 뭐 이런 애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선고라는 큰 제일 먼저 힘든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왜 힘들어? 아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 심판이 제일 쉬운 거 아닌가? 난 이것도 동의하지 못하겠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내가 헌재 재판관이면 한덕수 사건이랑 윤석열 사건이랑 비교하라 그러면 저는 윤석열 사건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측이 난무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지금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쪽에서는 이제는 기각을 넘어서 각하가 될 것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각하라는 건 뭐냐면요, 아예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건 심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하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심판 자체를 하지 않고 결정문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 측에서 내놓는 논리가 뭐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론 도중에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쵸? 이거는 진짜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들어낸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탄핵소추서 의결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소리 안 해요. 탄핵소추 의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들어있어요. 그냥 내란 행위요. 내란 사건, 친위 쿠데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들어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만약에 각하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으려면 없던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 말 이해하세요? 이번에 국회 소추단에서 만든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던 내용을 중간에 포함시키면 다시 의결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을 굳이 이거는 우리가 쟁점에서 좀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 권난동이가 뺀 적도 있고, 헌재에서도 요 부분은 빼고 하시죠 라고, 그거는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거,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된다.
만약에 기각된다라고 해서 윤석열도 기각된다 이렇게 엮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쟤네들이 얘기하는 탄핵 심판에서 절차상 문제 두 번째 하자를 잡는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으로 국회에 의결을 했어야 된다. 이거는요,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님이 150석이 맞다라고 입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왜 150석이 맞냐? 제 말 들으면 여러분들 안심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선출직이라서 200석이 맞아요.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그래도 한덕수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 아니니까 150석이 맞는 거죠. 그쵸? 한덕수가 국민투표로 권한대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지명직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출받았던 그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얘는 지명직이잖아요. 한덕수는 지명직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왜 200석의 탄핵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쵸? 그냥 국무위원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시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최상목이를 민주당이 21일 날 설마 했는데 탄핵을 했습니다. 그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도 막 오락가락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최상목이를 탄핵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이를 사실상 21일 날 그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그쵸? 아니,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투표를 안 한 거죠. 아직 투표를 안 했어요. 최상목이를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그러면 민주당이 스텝이 꼬일 수 있죠. 24일 날 한덕수의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최상목이의 표결을 붙일지 아닐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 만약에 한덕수가 기각이 돼서 국무총리로 권한이 즉시 복귀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최상목이는 어떤 투표할 필요가 없잖아. 걔는 그냥 경제부총리로 빠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줄탄핵, 이미 민주당은 헌재에서 이거 줄탄핵 아니다, 탄핵을 남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해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탄핵 사유가 넘치잖아.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뭉개고 있었으니까 탄핵 사유는 누가 봐도 충분하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선고를 앞두고 탄핵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싸움입니다. 이게 정치는 기싸움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걸 모르지 않죠.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고, 겉에서 보면 국힘당의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구구 세력의 준동이 강하게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봐도, 누가 봐도 최상목이는 내란행위의 주요 종사자고, 거기에다가 헌재의 결정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람을 놔두는 자체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이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헌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최상목이는 헌법을 파괴하고 헌재의 결정마저도 따르지 않는 헌정 파괴 세력인데, 민주당이 헌정 파괴 세력을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자는 자체가 헌법 수호의 어떤 나중에 대선에 가면 이거는 대선을 염두한 최상목의 탄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쵸?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면을 했고 지금의 대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왜 최상목이는 헌법 파괴했는데 걔는 탄핵 안 했어? 이게 되니까. 그래서 헌법 파괴 세력을 끝까지 민주진영에서는 응징을 하고 그리고 헌재 결정을 불복을 만약에 저쪽에서 윤석열 측에서 하면 최상무기를 방치해 두면 승복을 하니 많이 어떤 이런 개소리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또 민주당 안에서도 뭐 탄핵이 뭐 너무 남발다 개소리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가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격화되면서 헌재가 좀 저쪽 세력들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한 이유는 혹시나 저 인간이 또 대권의 꿈을 꾸고 있을 수가 있잖아.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인간에게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줄 수 있잖아. 누가 봐도 헌법 파괴 세력에 낙인을 찍어줄 수 있잖아. 헌재의 결정을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여러분들 2015년 미르재단 이 사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사건이 기억이 또렷한데 그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미르재단을 모금을 2주 동안 모금을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그때 최상목이가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요. 안종범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아직 16개 그룹들 중에서 돈 안 낸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계속 기업들을 압박하고 유무형의 어떤 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삥 뜯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종범은 4년 받았고 진짜 필드에서 실무자였던 최상무기가 사실 불기소 처분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윤석열의 개다,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민주당이 최상목을 공수처에 이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에 관여한 걸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최상목이를 그때 그 사건으로 걸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하냐 제 정치 분석을 보면요. 민주당이 최상목을 공수처에다가 미르재단 사건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거는요. 검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최상목이의 불기소를 또다시 인정을 해버리면 뭐 공수처가 따로 수사를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박근혜 윤석열과 누구야 이게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다 작사를 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더니 최상목이도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검찰이 이제 와서 최상목은 무죄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박근혜를 이미 저쪽은 처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과 검찰이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로 서로 딴말을 하게 되면 또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공수처의 어떤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상목을 걸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뭐 여기저기서 최상목 탄핵을 했다라고 뭐 실익이 없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김부겸이나 이런 애들이 비판을 하는데
뭐든지 정치는요 전쟁이에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죠. 정치를 떠나서 기싸움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거 잘못을 덮어주면서 최성목이 하는 짓 봐요. 니네 나 탄핵 못하지? 나 다음에 이주호 있어. 니네 나 탄핵 못하지? 나 탄핵하면 또 줄탄핵 소리 듣지? 천방지축으로 구니까 민주당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 날린 겁니다. 그쵸? 설마 하다가 민주당 안 할 것 같지? 응? 너는 분명히, 왜냐면 최성목이랑 헌재 탄핵 심판 올라가면 얘는 100% 탄핵되니까. 그치,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뭐 다 지난 거 이제 와서 뭐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딱 한덕수 탄핵할 때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 버렸어야 돼. 작사를 내놨어야 돼 그때. 그래야지 차관들로 이제 늘공들이 차관 대행으로 가서 해야지 되는데 좀 뭐 늦은 감이 없어. 예전 같으면 근데 민주당이 이런 일을 못 합니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이런 일을 못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김건희 상설특검도 민주당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어요. 상설특검. 알다시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겉으로는 거부권을 쓰지 않지만 사실상 거부권이죠. 다시 국회로 상설특검을 임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란 특검도 최상목이가 보내지 않아갖고 한덕수부터 내란 특검도 이미 국회는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데, 그러면 특검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맹점이 여기서 드러났죠.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즉각 며칠 안에 상설특검의 요구를 국회에게 해야 한다라고는 명시가 없어. 그래서 지금 뭉개는 거야. 이런 건 개헌사항이지 다. 그치? 이게 너무 아쉬워. 상설특검을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했는데 언제까지 국회에게 대통령이 또는 권한대행이 며칠 안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게 없다 보든. 그게 법의 맹점이죠. 그냥 윤석열 내란 특검 같이 내란 상설 특검 같이 방치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이런 건 좀 바꿔야 돼요. 안 받으면 최상목이 상설 특검 얘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추천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거 뻔하잖아. 응? 그다음에 마약 수사 외압, 이것도 특검법이 통과됐다.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저들은 목조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근데 봤더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을 했고 한 명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참을 했어요. 김건희 상설특검은 뭐 한 명,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50명이면 되니까. 국회 어차피 최고한 대행이 이거 안 할 게 뻔하죠. 그 다음에 경호처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김건희 상설특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어떤지 한번 좀 보세요. 김건희를 자꾸 우리가 특검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나는 이 김건희는 지금 내란 수계 중에 수계입니다. 최종 보스예요. 김건희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살인 미수로 즉각 구속영장을 고소 고발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그러면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또 검찰이 기각을 시킬지 안 해. 요거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계속 특검으로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모든 상황이 김건희가 그날 경호처에다가 당통 가까 있으면 뭐해, 쏘지도 않을 거, 사실상 발표를 종용을 하고 남으라고 유혈 사태를 유도했던 게 김건희라서
누가 봐도 김건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처에게 총안 쏘고 뭐 했냐는 살인 미수로 즉각 어떤 이런 단일 사건으로 저희가 어떤 고발을 하고, 경찰은 이걸 고발을 토대로 김건희 소환을 하는데 안 오면 구속영장을 챙겨서 저는 이런 애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개인적으로 생각엔. 응? 제 생각은 그래요. 응. 지금 계속 우리가 특검이나 상설특검 이런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과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닌데도 경호처에서 김건희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 막을 것이냐, 이걸 봐야지. 얘는 대통령이 아니야. 자연인이야. 얘는 경호, 윤석열 때문에 경호를 그냥 받는 거지. 얘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얘는 체포할 수 있단 말이야. 응? 근데 다들 윤석열 파면되면 어차피 검찰이 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는 여러분들, 제가 김건희 잘 알잖아요. 얘 진짜 위험해요. 김건희가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7시간 녹취록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다 보면요,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은 어떻고, 조국은 어떻고, 문재인은 어떻고, 다 아래로 봐요. 김건희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들으면, 걔는 세상을 지가 다 지배, 권력만 잡으면 지가 다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는 제 말에 나중에 여러분들 틀린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는 이 모든 이 계엄의 설계자예요. 김건희는 노상원과 함께 이 계엄의 설계자일 겁니다. 이런 체포 명단이나 이런 것만 봐도 김건희는 내란에 빠질 수가 없는 인간이고, 경호처에서 내란 일으켰는데 김성훈이나 이광호는 누가 봐도 김건희 라인인데 얘가 몰랐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윤석열이가 이제 체포당해서 끌려갔어. 김건희가 열 빡친 거 아니야. 경호처 사무실로 가서 뭐 한 거야? 총들 있으면서 이럴 때 쓰라고 총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한 거야? 막 이런 거지. 난 더 웃긴 게 뭐냐, 영부인이 경호처로 혼낼 자격이 있나? 김건희는 자연인이야. 김건희가 뭔데 경호처 가갖고 사무실 공무원들을 지가 호통을 쳐?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뭔데 경호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걔는 그냥 민간인일 뿐이잖아. 왜 공무원들한테 지가 총을 쏘니 많이?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김건희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김건희는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호처가 기관다총을 들고 나가고, 경호처에서 만약에 여러분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자기네들은 안전하니까 몇몇 죽어도 더 이상 대통령 잡으러 못 오겠지. 국민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몇 명 죽어야지 더 이상 여기 들어와갖고 유혈 사태를 방지하거나 방치하거나 못할 거다. 총 갖고 뭐 했냐? 얘 그거예요. 야, 몇 명 죽었어야지. 왜 총 쏘면, 아니 경호처에서 총 쏘면 경찰은 가만히 있나? 경찰이 가만히 있냐고.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당연히 대응사격한 거지. 응? 얘 이거 사이코패스예요. 응? 그냥 김건희 앞에 경호처 직원들은 일개 진짜 쫄이에요. 쫄. 장기로 치면 쫄. 죽든가 말든가. 응? 진짜 이거는 대통령 참칭이에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에요? 왜 김건희가 인사를 하고 외교를 하고 김건희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지가 머릿속에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우리 아저씨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주변에 딸랑이들밖에 없으니까 진짜 권력자는 김건희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다 그런 놈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응? 김건희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 검찰, 경호처, 국정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은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죠. 여러분들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 같은 것 같아요? 권력기관 장악한 거예요. 왜 김건희는 권력기관을 먼저 장악을 하려고 했을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권력기관을 내가 손에 아귀에 쥐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범죄를 묻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면서 김건희가 검사들만 만난 겁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서 수십억을 벌어도 검사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기소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진짜 김건희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 싹 갈아 특수부 한동을 시켜갖고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장악을 했죠. 얼마나 검찰을 장악을 하고도 남았으면 콜검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찰을 경호처에 불러들여갖고 조사를 받겠습니까? 다 검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잖아요. 국정원도 여러분들 보세요. 국정원장 이름이 뭐죠? 조태열인가? 조태열은 외교부 장관 아니야? 국정원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미 대사할 때부터 조태용. 그냥 김건희 사람 국정원장 왜 안 쳤겠습니까? 누가 봐도 국정원은 나중에 검찰 말 안 들으면 국정원 이용해서 검찰 조지는 건 또 국정원이거든요. 근데 변수가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진짜 보수 평생 빨갱이 때려잡던 홍장원이 배신할 줄은 모르는 거죠. 이 위험한 자를 김건희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김건희 같은 총을 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신 나간 인간이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가만히 있겠냐고. 뭐든지 할 인간입니다. 왜 이런 인간을 긴급 체포를 해야죠. 그냥 총 갖고 뭐 했냐 니들. 총 쏘라는 얘기였잖아. 진짜 어이없는 게 대통령 부인이 총 쏘라 마라 이럴 자격이 있어? 얘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었던 거야. 다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고. 윤석열 그 당시에 측에서는 경호처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 다 거짓말이야. 총 쏠 수 없냐고 물어봤고 뭐 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경호처에서요, 김성훈이가 그날 윤석열이가 1월 15일 날 잡혀왔잖아요. 1월 15일 날 잡힐 때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차벽을 쌓으라고 했대요. 이광호 그 당시에 본부장이 경호처 부장들 간부들한테 나가서 빨리 차벽 쌓고 기관다총 준비해라고 지시를 했더니 수행 경호 부장, 수행 경호 과장들이 이거 위법행위입니다라고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광호가 김성훈이한테 지금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직접 수행 경호과장, 수행 경호부장한테 찾아가고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던 얘기들이 지금 구속영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성훈, 이광호 구속영장에 경찰이 쓴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광호가
차벽을 쌓고 어떤 기관총을 준비하고 김 차장의 지시를 전했더니 수행 경호부장이랑 수행 경호과장이 위법행위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지시를 거부하니까 이 내 명령 거부했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지금 김성훈과 이광호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성훈, 이광호의 구속영장 기각. 너무 어이가 없죠. 저는 법원이 혼란을 부추기고 법원이 폭도를 양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나는 이 법원이 진짜 바보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구속영장 발부해 준 거잖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을 막고 그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니까 그거 당연히 구속시켜야지. 니네가 발부한 영장을 방해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거야 이 바보들아. 안 그래? 니네가 엄청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앞으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들을 막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판결을 한 거야 이 멍청아. 니네가 발부한 영장 아니야. 근데 니네가 발부한 영장을 막으면 구속사유가 안 돼? 그러면 왜 김건희 앞에 가면, 왜 윤석열 앞에 가면 법원도 고개를 숙이고 생각이 없는 거지. 딴 사건도 아니고 법원이 윤석열 체포하라고 영장을 내준 거를, 그거를 집행하러 공수처와 특수단이 갔는데 경호처에서 강하게 저항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위협을 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 니네 영장 집행을 하러 갔지 딴 사람 영장 집행하러 갔니?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지 바보들아. 응? 이게 그 다음에 검찰은 경호처와 한패인 게 확실하죠. 야, 아무리 대놓고 경호처랑 검찰은 한패고 우리는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지켜야 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야, 대놓고 이래도 되는 거냐? 피의자 신문에 어떻게 출석을 하지 않아? 저쪽 변호인단은 왜 구속이 부당하고 막 떠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먼저 검찰 측에서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어떤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브리핑을 하잖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변호인단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런 얘기만 반영된 거야. 나쁜 놈들이지. 응? 웃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거기 안에서도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검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구속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없어, 설명할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들은 왜 불구속돼야 되는 것만 듣고 판결을 내는 거지. 이거 직무유기죠. 물론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대신 영장 청구를 법원에 했을 경우에 안 가는 일이 종종 있대요. 자기네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안 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주요 사건은 대부분 검찰도 간대요. 자기네가 신청을 안 해도 경찰이 신청한 사건 중에 주요 사건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헌법 법치주의의 파괴의 길을 터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여러분들, 김건희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데, 여러분들 제가 왜 김건희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건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노리는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당대표야. 김건희는 끝까지 자기가 밖에 있는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쟤는 노리고 있는 거야. 지 입으로도 이재명 죽이려고 그랬대잖아. 나는 그래서 김건희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김건희는 지금
지라도 총으로 이재명을 쏘려고.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누구를 노렸다는 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구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목숨을 노린다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김건희를 잡아야 돼요. 응? 아니 김건희는 지금 오로지 이재명만 죽이면 국힘당 민주당 분열되고 자기네들이 재집권에.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김건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중요한 얘기 할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건희야, 윤석열 파면되고 조기 대선하면 자기 이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얘 막장이잖아. 막장이라서 총까지 쏘라고 한 인간이야. 김건희가 할 수 있는 일 뭐, 첫째 해외 도피, 그치? 해외 도피. 두 번째 이재명 제거. 그래서 국힘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안 그래요? 첫째 해외 도피, 둘째 이재명 제거, 민주당 분열, 국힘당 어부지리로 대선 승리. 국힘당이 대선 승리해야지 자기가 사니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뭐 상설특검, 거부권. 저는 현실적으로 김건희한테 좀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왜 그러냐면 김건희는 자연인이니까 출석해야 되거든. 아니 김건희를 누가 잡나요가 아니라, 김건희는 뭐 이제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뭐 검찰이 잡겠다라고 하지만, 김건희도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제대로 이번에 그 내란, 공수처는 그 가족들까지 포함되거든. 대통령 가족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에 대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살인 미수,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합시다. 이거 걸어놔야지 공수처에다가. 그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살인 미수로 이거는 걸어놔야지 공수처가 김건희 소환할 수 있잖아. 이게 진짜 위험한 인간이야. 사람들이 자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저 인간이 보통이냐 김건희가? 그냥 검사들 후려갖고 지가 권력 잡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지금 유흥식 추기경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에 안정이 되시죠?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하라. 탄핵심판 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정의엔 중립이 없다. 종교계 지도자로서는 교황청 장관급이에요. 헌재의 정의롭고 조속한 판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사도 정의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왜 기사가 전부 국힘당 욕하는 거밖에 없냐라는 항의가 올 수 있지만, 정의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언론사 시사타파 뉴스는 저희는 끝까지 악인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부의 주요 심층구석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요 대선판을 조금 읽잖아요. 제가 보는 대선판은 국힘당 현재 지지율이 김문수가 9% 나오고, 한동훈, 오세훈이가 각각 4% 나오고, 여권 주자는 두 자리 넘는 애들이 없어요. 쟤네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당대표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저 인간들은. 저는 변수도 없지만 뭐가 있냐면, 이낙연이 100% 저쪽에 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낙연 세력들은 분명히 국힘당 누가 됐든지 저쪽 세력과 반 이재명 연대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면 정말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병헌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상목 탄핵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최상목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쯤 되면 망난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병헌이가. 이쯤 되면 망난이, 보복 정치의 정점. 이거는 저것들이 벌써부터 이제는 반 이재명, 이미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100%입니다. 저쪽에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낙연 세력은 100% 저쪽과 연대하고 이재명, 반 이재명 연대를 할 걸 확실해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절대 국힘당 경선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문수가 과연 할 것인가? 저쪽은 제가 보면 오세훈도 이미 이번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아간 것 같고, 홍준표를 밀 가능성이, 저는 홍준표가 저쪽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윤석열과의 관계도 좋고 어떤 배신하지 않은 것 같이 계속 주장을 하고, 저는 이번에 국힘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세훈이를 오히려 치고, 홍준표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을 치고 홍준표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낙연 사람 아니에요, 걔. 제가 보면 홍준표는 일부러 안 쳐요. 검찰이 안 쳐요. 저는 홍준표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홍준표가 모든 세력들을 다 모아서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 갖고 이번 대선 구도를 저쪽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태균 특검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쪽에서 당연히 안 하겠죠. 명태균 특검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저것들이, 홍준표는 버티기 잘하거든요. 무식하게 버티기 잘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이가 탄핵되면요,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예요. 헌재 심판이 지연되고 오래 끌리는 바람에 중도층의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를 지금 또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69%였거든요. 중도층에서 72%가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60%인데 중도가 오히려 72%가 나온다는 것은 선거를 하게 되면 국힘당인 사실상 와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도층에서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국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불안한 책임은 헌재도 아니고 결국 국힘당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면 헌재 선거는 저는 3월 28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구속당하고 탄핵당한 애들이 박근혜, 이명박, 거기 이어서 또 윤석열. 왜 그러면 보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당의 대통령들은 계속 탄핵을 당하고
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까? 저는 이 점을 좀 봐요. 뭘 보냐?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좋아하시죠?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적 보수예요, 원래는. 왜 극단적 보수냐면 6.25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 세대들이 이게 사실 거의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1940년대 전쟁을 이제 40년대생들이 남아 있죠. 30년대 후반 분들이랑 전쟁을 겪은 국민들에게 빨갱이 프레임은 너무너무 좋은 유혹이었죠.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데.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색깔론에 의지하면서 권력을 잡는데 사실 쉬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늘 쟤네들은 불리한 선거가 아니라 유리한 선거를 하면서 치렀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빨갱이 몰이가 안 되니까 요즘 등장하고 있는 뭐 중국 공산당 간첩몰이 또다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공주의나 색깔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여태까지 정치적 정당성만 주장해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죠. 언제까지 간첩몰이, 빨갱이, 반공주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사실 시대는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으로 보수가 앞으로 정치를 하고 어떻게 권력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나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정책적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강력한 보수성 때문에 얘네들은 한치 앞을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태됐죠, 사실. 한번 얘네들이 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때예요. 박근혜 탄핵 때는 좀 선 긋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는 탈당 세력들이 나오고 박근혜를 직접 보수가 탄핵하는 민주당과 손을 잡고 탄핵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때 국힘당이 그래서 우리가 뭐 탄핵의 강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국힘당이 태극기 비부대와 손절을 하고 배신자가 아니라 국힘당이 새로운 보수를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당을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승민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국힘당은 여러분들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들을 죽였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힘당은 박근혜 때도 헌재의 판결에 불복했었다예요. 잘 들어보시면 헌재의 판결을 존중했다라고 하면 유승민이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 없었겠죠. 지금 들어보면 그렇죠. 그때도 헌재의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배신자 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헌재의 선고에 불복을 했던 인간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이 갑자기 윤석열이가 들어서서 국힘당이 헌재를 압박하고 헌재 선고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이런 얘기 기반이 닫혀진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만약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고 이거는 당연히 파면 사유다라고 하면 탄핵을 주장했던 유승민이나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당의 새로운 어떤 중심축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고 1인 독재 체제로 사실상 당이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힘당과 민주당은 여러분들 보시면 와 우리가 생각했던 수박을 제거하니까 민주당이 와 이런 힘이 있었네, 민주당이 이런 면이 있었네. 민주당은 21세기에 맞는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국힘당은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전혀 다릅니다. 국힘당은 친윤계라는 윤석열의 입김 하나의 당이 탄핵도 불복을 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망나니 짓을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원톱 체제가 되는 이유를
그 내면을 보면 당원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바꿔서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키운 거고, 국힘당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어떤 정파가 그 당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소수가 권력을 잡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수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재명 뒤에는 이재명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뒤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국힘당 권난동과 권영세 뒤에는 국힘당 당원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그 내란 공범 세력들이 있는 것이니까 큰 차이죠. 정당의 혁신이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주당과 정당을 혁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고 친윤이라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을 하면서 거꾸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국힘당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러니까 보수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수 니콜 뭐죠? 기득권 권력 집단. 많이 들었잖아. 그치?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 권력 집단.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얘네들이요, 왜 헌재의 판결에 이렇게 거부를 하고 헌재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사실상 파괴를 해도 그거를 옹호를 하고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누려온 권력이 법적 통제 아래 놓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얘네들은 자기네 말이 곧 법을 움직이고 자기네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고, 대한민국 헌정,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수십 년간 법 위에서 군림하던 권력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승만 시절 때 이승만 말 한마디면 판사가 바뀌고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고, 얘네들은 원래 습성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어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점해왔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의 통제를 받는 데 한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재가 니네가 왜 탄핵을 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현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건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자기의 통제를 한다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나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겉으로는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하지만, 저들이 가장 헌법을 파괴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헌법도 알아서 기어주고 권력자들, 권력기관도 알아서 기어주니까 마냥 자기네들이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 법과 권력이, 어떤 권력기관들이 자기네들을 견제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왜? 한 번도 통제받지 않아 봤거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법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을 농단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같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을 하고 헌재가 국무위원들을 파면을 하고 어떤 이 심판자적,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어떤 헌법 파괴를 재단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디서 제가 좀 보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장 만능주의,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 시장 만능주의, 그러면서 재벌 뭐 이런 식으로 갔죠.
시장 만능주의와 법치주의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늘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무법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있는 자가 다 가져가는. 근데 법이 그렇게는 안 해주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주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거북스럽거든요. 있는 자들이 누려야 될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게 소득의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실을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사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애들이 대통령 될 일이 없죠. 뿌리가 법을 파기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새끼들이고, 그런 밑에서 정치를 했던 새끼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조상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쿠데타를 위해서 장기 집권했던 새끼들 밑에서 정치에 따까리를 하면서 그 새끼들의 보훈을 받으면서 정치를 했던 지금의 세력이 국힘당인데, 얘네들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는 거지.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때는 지네가 법이었거든. 그쵸? 걔네들은 그때는 지네가 법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에 자기네가 법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거북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도 하나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필요한 개헌도 있어요. 지금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도 있고 미완의 법도 있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하죠. 저는 정치 분석을 하지만 일개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할 때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하면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 될 것 같냐? 착각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면 안 된다. 수사권 박탈하면 기소 갖고 장난칠 거는 어떻게 또 예방을 할 것이냐.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라. 응? 기소도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이제는 여러 공수처 기소권이 있듯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일부 기관에는 기소권을 주고, 그런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을 국회로 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우리가 마치 검찰의 수사권만 없으면 검찰은 정상화가 된다, 이러다가 맨날 당하거든. 응? 두 번째, 개헌 얘기해 줄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하면 대한민국이 똑바로 나간다, 천만의 말씀. 쟤네들이 4년 중임제, 물론 우리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거랑 저쪽에서 4년 중임제 주장하는 건 다 달라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같은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명 8년짜리 대통령, 중간에 중간평가를 받고, 저쪽은 겉으로는 대통령제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서 내란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하려는 거죠. 의원 내각제의 다른 말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고치면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나?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뭐예요?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인사권과 징계권.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국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응? 물론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땐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느슨하니까 나름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윤석열 같은 애들이 대통령 되면 왜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알아서 긴다. 장악하니까. 인사로 장악하고 어떤 그 징계로 장악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 권력을 저는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만 상권 분립이지 국회는 조사권도 없고 뭐 수사권도 없어요. 특검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특임 검사를 임명해갖고 해야 되잖아.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뭔가를 이런 뭐 권력기관을 진짜 감시하는 역할, 행정부 감시 역할을 국회에서 말로는 하지만 권력기관의 불법을 조사할 수도 없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권한도 없잖아. 저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징계 권한을 국회한테 줘봐요. 어떻게 되겠나? 일리가 있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징계는 국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놔봐요.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징계는 국회에서 오라 그래갖고 날려버릴 수 있거든. 응?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여러 가지 권력은 여러분들 찢어놓을수록 좋잖아요. 응? 그렇잖아. 임명은 만약에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뭐 현안 질의는 할 수 있지만 감사원장 지금 뭐 탄핵하는 있지만 탄핵 말고도 감사원장을 지금 즉각 해임 있잖아. 그럼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임 의결을 해버리는 거지. 좋지 않아요? 맨날 우리가 무슨 감사원장 해임 건의안, 장관 해임 건의안 뭐 이렇게 해갖고만 지금 뭐 결국은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으면 끝이잖아. 인사권과 징계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충성하니까 이런 내란 쿠데타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인사권과 징계권도 대통령한테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임명을 했어. 근데 윤석열만 보고 엉뚱한 짓 해. 국회에서 이렇게 징계권을 갖고 있어. 너 안 되겠다. 너 일로 나와. 너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새끼 봐. 네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이래? 국민을 위해서 이래야지. 너 해임! 딱 하면 대통령도 찍소리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들은 임명은 되지만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나 잘못된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겠지. 나는 그래서 국회가 우리가 무조건 대통령의 힘을 뺄 게 아니라 국회가 더 권한을 갖고 행사해라. 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나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 보고 일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들을 보고 일하게 되거든. 조금만 잘못했다가 국회 끌려가고 해임당하니까. 파면당하고. 저는 진짜 권력 분산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제도만 막 권력기 뭐 4년 중임제 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저는 좀 관련 권력기관,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부나 어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권한을 국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꾸 헌재도 국민 심판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갑자기 지금 헌재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 투표로 붙이자 그러면 대선 하지 말자는 소리야. 지금 헌재 판결 한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국민 투표하자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응? 이제 와서 국민 투표하면 국민 투표 준비하고 내년에나 하자고? 응? 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응? 그렇지 안 그래요? 공감은 해요. 헌재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국민 투표가 뭐 동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반장 선거입니까? 국민 투표하려면 일정을 공고하고 투표를 어떻게 1년 걸려 1년.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대통령
이건 또 대통령 파면을 그럼 헌재의 권위가 떨어져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나중에라도 바꾸면 뭐 근데 대통령 파면을 국민투표로 한다. 그거 하나 그냥 딱 드는 생각이. 그럼 탄핵안을 국회가 낸다.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붙인다. 그럼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나라가? 난리 나지 않을까? 오히려 좋은 뭐 나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한미동맹 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응? 주둥이로만 한미동맹 하면 한미동맹이 굳건한가? 요번에 민간국가 지정하는 걸 보면서 제발 우리나라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아? 진정한 동맹은 자주적인 국방을 가지고 있고 자주적인 국정을 운영할 때 말 안 해도 동맹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둥이로만 이 한미동맹 마치 주문같이 외우는 거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이제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나라를 무슨 관세를 뭐 예우를 해주냐 대우를 해주냐 민간국가 진영하고 방위비 삥 뜯고 이거 동맹이 아니라 도둑이거든. 응? 나는 진짜 맞아요. 진짜 친구는요. 야 우리 친구 맞지? 이런 거 안 하잖아. 느끼잖아. 마음으로. 응? 이제는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얘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미동맹이라는 중독은 냉전체제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잖아. 냉전체제의 산물이 한미동맹. 한미동맹 깨지면 공산화.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에 미국과는 당연히 전 세계가 다 동맹이야. 미국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없거든. 응? 북한도 저렇게 미국과 대적하는 이유가 북미 수교를 위해서 저렇게 핵무장 시위를 하는 거거든. 저는 모르겠어.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제 좋아해요. 스팸도 미제고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제발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고 이 한미동맹만이 당연한 어떤 기본 가치, 동맹 말 안 해도 되잖아. 서로 적대국이 아닌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동맹이라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국힘당만 정권을 잡으면 동맹이 상하관계가 돼버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안 그래요? 늘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수평관계의 동맹이 수직관계의 동맹이 돼버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세상은 약한 자가 좀 깨갱하면 얘네들도 뭔가 깨갱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늘 머리 조아리고 들어가면 쟤네들은 원래 머리 조아리는 애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요리하러 가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쉽게 여러분들의 뉴스를 풀어드리죠. 쉽게 얘기해서 내는 돈의 현행 9%예요. 이게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거의 한 18년 만에 지금 이제 연금 3차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0.5%씩 8년 동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9%를 8년 후에는 13%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을 더 내게끔 하는 것이고 받는 돈은 그러니까 많이 내고 덜 받는 거예요. 연금이 여러분들 언제 도입됐냐면 1988년도에 도입돼요. 1988년도에 도입될 때 그때 연금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얼마였냐면 70%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300만 원씩 월 받았잖아. 그러니까 낸 연금, 자기가 낸 연금의 몇 프로를 받냐가 소득 대체율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매달 300만 원을 받았어. 이 300에 대해서 매달 13%씩 뛰어갔어. 그쵸? 그러면 거의 한 40만 원씩 냈다고 쳐. 근데 나중에 받을 때는 300만 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40% 받는다 그러면 12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43%로 이제 타결을 했죠. 이제 쉽죠?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연금을 43% 수령한다. 그러면 3, 40이 3, 3은 9. 129만 원 받는 거예요. 내든 거는 이게 왜 여러분들 그러면 젊은 세대가 왜 빚을 넘겨준다고 하냐면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으려면 몇십 년간 내야 되잖아. 지금 연금 받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제 몇 년만 더 보면 연금 수령자가 되지만 지금의 20대 후반이나 30대들은 앞으로 연금을 받을 30 몇 년간 이 13%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고 미래 세대에게 그 어떤 부채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과 국힘당 논리고, 이거는 왜 했냐?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 국민연금 운영자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소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금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2071년까지는 문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연금, 그러니까 내는 돈은 더 좀, 그러니까 4% 인상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70%까지 받았어요. 70%, 60%, 50%. 그러니까 점점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 정도 받으니까 좀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개혁이니까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모수 개혁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개혁은 뭐냐면요, 구조 개혁이에요. 그 구조 개혁은 뭐냐, 이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어떤 군인연금, 연금 중에는 군인연금,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연금 있죠. 이런 것들을 상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걸 얘기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초 뭐죠? 기본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뭐 연금 갖고 이렇게 뭐 고갈되지 이럴 바에 국가가 앞으로는 국민 기본소득을 어떻게 얘기하자. 기본소득. 그래서 이게 또 나왔던 거예요. 지금 군인연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군인들은 옷 벗는 순간부터 연금 혜택을 받아요. 군인들은 옷 벗는 순간부터 연금 혜택을 받아요. 해당이 되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뭐 65세 이렇게 넘어야지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게 좀 막 차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심층분석 핵심은 김건희는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김건희를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진짜 내려한 수계는 경호처와 김건희였다. 그래서 그들은 검찰도 못 건드리는 것이고, 지금 법원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김건희 앞에만 가면 무기력해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 얘기를 했고, 하여튼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